죄책감과 수치심을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 발표에서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좀 보완된 부분들, 이런 거를 좀 더 공부를 하죠. 제가 쓴 이제 융심리학과 정서 책에 보면은 그 423쪽에서부터 480페이지까지가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해서 나왔는데, 왜 죄책감과 수치심을 같이 취급을 할까? 지난번에는 우리가 질투와 시기를 같이 취급했잖아요. 그 두 감정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따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죄책감과 수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감정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두 감정은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내면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불안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공포, 격분 이것은 외부로 표출이 비교적 잘 되잖아요. 그리고 신체 반응도 상당히 격렬하게 일어나고, 물론 불안은 그렇게 격렬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좀 표가 난다는 거죠. 숨기기가 어려워요. 내 불안한 걸 숨기기가 참 어렵죠.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을 숨기기가 정말 어렵죠. 분노와 격분도 어떻습니까? 숨기기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수치심과 죄책감은 어떻습니까? 교묘하게 숨기죠. 그렇지만 내면으로는 깊이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이 예를 들어서 우리 밑에 깔려 있는 어두움이라면 마치 그 불안은 그 안개처럼 우리 인간 내면에 그 어둡게 깔려 있는 그런 식이죠. 불안은 표도 안 나게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감이 떨어지고, 그죠? 이런 게 불안이라면 수치심은 어때요? 불안보다 훨씬 깊이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영혼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두려움이라든가 공포라든가 분노라든가 이런 것은 겉으로 드러나니까 그렇게 내면 깊이 이제 좀 안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면 이제 죄책감이라든가 수치심은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본다면 이제 수치심과 죄책감은 그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죄책감을 느낄 때, 내가 뭘 잘못했다. 법을 어긴다든가, 그렇죠. 규정을 어긴다든가, 또 이제 종교인들은 종교적인 그 규율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어겼을 때 오는,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규칙이나 질서를 내가 어겼다는 데서 느끼는 죄책감은 사실은 심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크게 병이 되지 않아. 당연히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런 그 도덕을 어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법규를 좀 어겼으면은 이제 수치심을 느낀다든가, 좀 내가 잘못을 느낄 수가 있죠. 잘못했을 때. 그래서 이제 죄책감을 느끼면서, 내가 저런 죄를 짓다니 수치심을 느낍니다.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죄책감을 느낄 때 이제 불안이 오는 경우는 죄책감을 느낄 때 처벌을 받겠구나. 이럴 때 불안이 동반하겠죠. 그리고 처벌이 심해지면 불안과 공포가 따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처벌이 올 수도 있겠다. 막연하지만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정도는 불안이죠. 그래서 죄책감에 불안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서 심판을 받겠다. 벌을 받겠다. 그러면 조금 받으려면 두려움 정도겠지만 엄청 심하게 받거나 추방받거나 모든 자기 권리가 박탈당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공포가 밀려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외부적인 그 자극이 분명할 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죄책감을 안 느끼는데 본인만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면적인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적인 죄책감은 언제 올까요? 무엇 때문에 올까요? 자, 다른 사람은 다 안 느끼는데 나만 죄책감을 느껴요. 그러면은 그것은 결국은 자기 신념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념이 잘 됐건 잘못됐건,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보통 일반 상담에서 비합리적인 신념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신념이든 비합리적인 신념이든 본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대체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형성됩니다. 이래야 된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옆에 이제 어떤 사람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그러면은 도와줘야 된다는 건 다 알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그리고 난 내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아니면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내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 죄책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난 살아서는 안 돼.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은 나는 정말 죄인이야. 그러면서 자기도 금식한다든가 자기도 안 먹는다든가 또 애들 밥을 조금만 먹으려고 그러면 옆에 사람들은 굶어 죽는데 너는 왜 그 밥만이 먹고 실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나치게 정말 옆에 사람들은 밥 굶어 죽는데 너는 밥만이 먹냐고 하면 그 애가 또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겠습니까? 이제 만약에 부모가 그런 죄책감 처리를 제대로 못한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죄책감이 자녀에게 전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죄책감이나 수치심은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자기 어떤 신념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 사고방식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의 전통이라든가 본인이 속해 있는 종교적 전통의 영향을 물론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너무 심각해서 보통 일반 사람들하고는 달리 과도하게 죄책감을 느끼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항상 심리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죄책감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도의 문제인 거예요. 항상 심리적인 문제는 정도의 문제인 겁니다. 자, 불안은 다 있는 거죠. 두려움과 공포도 다 있는 겁니다. 지나치게 불안하고 계속 불안하고 그렇죠? 그 불안이 이어지는 거죠.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강도와 기간. 항상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강도가 얼마나 세냐. 그리고 그것이 몇 개월 지속되느냐. 보통 정신과적인 아니면 이제 정신장애 진단 편람이라든가 DSM-4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대개 3개월 이상 이게 지속이 우울도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느냐. 또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느냐. 아니면은 체중이 몇 달 동안 몇 킬로 줄었느냐. 이런 것을 이제 객관적인 증거로 많이 세우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제 그 강도와 기간이 심리적인 이제 이제 질환의 판단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항상 그런 경우는 아니다만 특히 이 정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나 있는 감정이에요. 죄책감도 나쁘고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정서를 좋은 감정, 좋은 정서, 나쁜 정서로 구별해버리죠. 예를 들어서 분노를 나쁜 감정으로 본다라든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 분노가 없으면 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화 안 내고 사람들 얼굴 보세요. 어때요? 화 안 내, 늘 나 화 한 번 내본 적이 없다는 사람 얼굴 보세요. 힘이 있어, 없어? 응? 일단 힘이 없어요. 선하게 보였지만 이 양반 지금 화 내게 생겼어요? 안 내겠어요? 잘 안 내게 생겼죠? 화 냅니까? 안 냅니까? 언제 내? 화를 잘 안 내니까 얼굴이 비실거리잖아. 화를 잘 내야 되는 거죠. 응? 선생님 화를 잘 내야 되겠어요? 그렇죠? 한번 화 내보세요. 그래서 수치심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창피하다라고 느낀 것은 좋은 거죠. 좋지만 다른 사람은 다 수치감을 안 느끼는데 본인만 수치감을 느껴. 예를 들어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너 이거 잘못 봤다 이해를. 그럴 수 있잖아요. 발표했는데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그럼 너 이런 부분은 잘못했으니까 좀 더 찾아봐라. 그리고 근데 교수님이 가르쳐주면은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어떤 학생은 알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부끄럽고 여러 학생들 앞이니까 좀 부끄럽고 창피하긴 하지만 내가 몰랐던 거를 지적받아서 이제 알았네. 그렇게 느끼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어때요? 여러 학생들 앞에서 무안좋고 창피해졌다는 생각밖에 못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교수님 미워하게 되고 또 수업 시간도 안 나오게 되고 그런 학생이 있어 없어요? 있죠?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나는 오히려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막 격해져가지고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저 교수님은 나를 싫어하나 보다. 미워하나 보다. 그리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줄 수가 있어? 교수님은
물론 그것을 과도하게 비난한다거나 정말 그 수치감을 느낄 정도로 교수님이 지적하면 안 되겠죠. 응? 그렇지만 잘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도 이 정도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다 하는데 본인이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인 거고 또 그 사람의 컴플렉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심각한 내부적인 컴플렉스가 있어요. 응? 다른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건으로 그게 건드려진 겁니다. 차마 근데 그걸 얘기를 못하고 이걸 숨기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수치감이 뭐로 돼요? 분노로 변하는 거죠. 대부분의 죄책감과 수치심은 오래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오래 견딜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뭔 죄를 지었다 그러면 빨리 잊어버려야 돼. 그래, 안 그래? 불안해서 못 견뎌. 그리고 그냥 안절부절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자마자 그러니까 죄책감과 수치심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적인 성숙도와 그 사람의 어떤 자아의 어떤 응집력이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연약한 사람들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거의 느끼지 않거나 정신적인 질환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느끼더라도 잽싸게 처리해버립니다. 다른 감정으로. 그러니까 죄책감과 수치심에 자동으로 따라올 수 있는 것은 불안이겠죠. 그렇죠. 불안은 늘 다른 감정한테 슬그머니 붙어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응? 죄책감을 느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지? 또 수치심을 막 느낄 때는 내가 이렇게 수치감을 느껴서 이거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불안이 자기도 모르게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게. 그런데 이제 죄책감과 수치심은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자신이 너무 견디기 힘든 거죠. 왜? 이것은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의 문제는. 다른 감정은 주로 외부 대상하고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죄책감과 수치심은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이기 때문에 오래 버티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죄책감이 딱 들면은 그 즉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응?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해버리거나. 그렇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합리화시키겠죠. 내가 이런 거 죄책감 느꼈어? 이건 별거 아니지 하고 살짝 바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치심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걸로 왜 창피하게? 나 창피하네. 살짝 바꿔버리겠죠. 그런데 계속 수치스럽고 계속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밀려와서 본인이 힘들어. 그럼 어떤 감정으로 바꿀까요? 짜증과 분노, 증오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내가 그 수업 시간에 발표를 잘못했다, 개념을 다르게 설명을 했다라든가 틀렸다, 그럼 지적을 했어.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수치감을 느끼다가 나중에 교수님이 여러 사람 앞에서 순간 바뀌죠. 아니 어떻게 여러 사람 앞에서 나를 창피해줄 수 있어? 자기가 이제 이게 참 좋은 기회다라는 성찰할 기회를 못 갖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창피해줬다,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해줬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를 내고 그 사람에 대한 증오. 결국은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가장 좋은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감정의 악역을 담당하는 감정입니다. 분노가. 응? 불안하면 성질내죠. 두려워도 성질내죠. 미안해도 성질내죠. 창피해도 성질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분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당성,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당성을 보여주는 감정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다라든가 아니면 나를 부당하게 대했다라든가 나의 정당성이 훼손될 때 느끼는 게 분노거든요. 그리고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게 분노예요. 화를 내므로써 너 왜 그래? 그렇죠. 굉장히 좋은 감정이에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감정이죠, 분노가.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화내지 않아요. 응? 자존감이 강하고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화를 낼 수 있어요. 응? 상대방이 왜 모든 것을 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나 이해해, 내가 없다는 거예요. 화가 날 말을 하면 화를 내야죠. 그런데 이제 물론 멋있게 화를 내야 되고 어쩌면은 좀 세련되게 화를 내는 게 필요합니다만은 처음부터 세련되지 않아요. 감정은 신경질 막 부리고
화를 내고 난리를 친 다음에 내가 좀 심했나? 그 다음에 그런 감정이 오는 거지. 처음부터 좀 우아하게 화내야지. 내가 참 이제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한번 했는데 버스를 탔는데요. 어떤 아줌마가 자기 딸하고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 내용을 들으니까 그것도 시끄럽게 버스 안에서 얘기하니까 들리는 거죠. 그리고 바로 내 옆에서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또 이제 나는 그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떻게 대화를 하나 하고 이제 조용히 들어보니까 딸이 뭔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감,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없어졌다라든가 아니면 그 엄마가 없을 때 이제 집에서 이제 그 딸 아이 지켜주는 보모라든가 이제 베이비시터라든가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도우미 아줌마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얘가 그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 아줌마 옆에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또 뭔가 자기 게 있어야 되는데 없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짜증나는 건데 이제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다가 짜증나니까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안 하고 걔 이름을 부르면서 그랬죠, 저랬죠, 그럼 화가 나면 안 나겠다,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말은 굉장히 공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양반은. 아동 교육이라든가, 유아 교육이라든가, 교육은 분명히 받아서 애한테 존댓말을 쓰는 걸 배운 거야. 그리고 존댓말 써야 좋다는 걸 알아.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누구야? 그랬지, 어쨌지 하는데 속은 막 분노가 이글거려. 내가 보니까 화를 참느니라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럼 아이가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죠. 아무리 전화를 해도 다 느낍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려요. 다 느껴요. 전화를 해도 다 느낍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화할 때 묘하죠. 상대방 감정이 밀려오죠.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대로 전달이 돼버립니다. 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속이지도 않아요. 표정 관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볼 때는 표정 관리 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데 전화는 앞에 상대방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표정 관리 안 해요. 그리고 있는 대로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정이 그대로 노출돼 버린다는 거죠. 목소리에서부터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전화만 받아도 너 잠자다 일어났니? 아니면 너 아프니? 물어보잖아요. 벌써 이상하거든. 야, 너 기분 나쁜 일이니? 물어보잖아요, 전화로. 왜? 다 전달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특히 잠자다 일어날 때 깬다든가 이럴 때 이제 전화 올 때 그때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기차는데 왜 전화했어? 이제 그런 말은 안 하지만 느낌이 내 귀찮아 죽겠는데 너 왜 전화 했냐 하는 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응? 자기는 중요한 일로 전화했고 또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전화를 해주려고 하는데 마치 귀찮다는 듯이. 그래서 이제 저는 졸았거나 잠자거나 잠자다가 중간에 받는 전화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스스로 조심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목소리를 차분히 하고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한 순간적으로 완전하게 되지는 않지만 순간적으로 내가 잠 안 잔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화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오해합니다.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또 전화한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나? 불쾌하게 생각하나? 이런 온갖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얼굴을 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죄책감하고 수치심을 이제 심리학자들은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 깊숙이 침투해서 수많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대부분 자살이 죄책감과 수치심과 연결이 많이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대부분 자살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살았으면 뭐래 이래버리거든요. 그건 수치심이죠. 그리고 물론 돈이 없거나 경제력이 없어서 자살한다지만 그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자살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남들은 돈 잘 버는데 나는 왜 돈 못 벌어?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계속 이제 조롱당하면서 살면 내가 왜 세상에 왜 태어났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어떤 존재할 가치를 못 느낄 때 자살합니다. 물론 촉발은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 그렇죠. 다른 그 외부적인 억압도 있고 뭐 무시당함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촉발이 됩니다만 결국은 마지막 자살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나란 존재는 필요 없다는 생각, 오히려 사라져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 응?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의 문제거든요. 그것은 수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감,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죄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존감, 프라이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런 죄를 짓다니, 응? 그 대부분 성적인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굉장히 거룩해야 될 목사님이 맨날 이제 뭐 여자들 보고 성적인 환상에 젖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응?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목사님이라고 해서 뭐 그 성적 환상이 없으란 법 있습니까? 오히려 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성적인 욕망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절제할 게 아닙니까? 훨씬 절제하고 억압할수록 더 성적으로 그 환상에 젖어들고 성적인 욕망이 더 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거예요. 그렇죠? 자연적인 거고 모든 사람이 느껴야 할 필연적인 정성 욕망이고 감정인데 어떻게 내가 목사인데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 죄책감에 이제 시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은 오히려 그 죄책감이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분노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가정 폭력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온유하시고 좋은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 아내를 때리고 자녀를 때리고 그럴 수 있냐 생각할 수도 없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편하고 좋고 편하게 한 사람은 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권투래요. 때리는 거. 대부분 권투를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교인들도 한 대 때려버리고 싶은데 못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투는 합법적으로 사람을 때려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대리만족을 하지 않겠어요. 일종의 분노의 승화죠. 분노를 어떻게 건강하게 표출하느냐, 이게 스포츠입니다. 대개는 인간의 분노와 증오 그리고 때려 부시고자 하는 욕망, 그 파괴의 욕망은 스포츠가 승화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말이 안 되는 게 스포츠 뉴스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스포츠 뉴스는 따로 하잖아요. 세상에 그 짧은 뉴스 시간에 세상에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항상 스포츠 뉴스 보면 신기한 게 어떻게 세상에 그 중요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다 빼고, 그리고 어떻게 텔레비전 방송국마다 거의 80%는 똑같죠? 8, 90%는 KBS 이를 틀든 MBC를 틀든, 그죠? 다른 방송국을 틀든,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이 넓고 넓은 세상에 할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방송에서 하는 그 수많은 방송국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 수많은 방송국들이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짜고 노는 고스톱이죠.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 많은 방송국을 국가에서 허락해주면 그만큼 다양해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국민이 알 권리가 그만큼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어둠에 우리가 건들지 않은 부분, 보지 않은 부분들이 들춰나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끔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관심거리 될 만한 이슈를 뽑는 거고, 또 하나는 돈 안 들여서 연합통신이라는 이런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모아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뉴스 분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 받아먹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아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뛰어서 어려운 구석구석을 파헤쳐 가면서 할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고 많은 그 뉴스 보면 거의 비슷할 때 보면 나는 상당히 또 우롱당하네 이거 완전히 우리가, 응? 좀 더 다른 데를 틀어보려고 우리는 돌리잖아요, 채널을. 똑같은 얘기 또 나오고 또 돌리면 또 나오고 시간마다 똑같고, 응?
상당히 그 어떤 에너지 낭비다. 우리나라에 이것은 뭐냐? 심리적으로 말하면은요.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너지 관리학의 일종의, 그러니까 정신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쓰지 않아야 할 곳에 내 관심이 많이 간 게 컴플렉스예요. 어쩌면 하나의 에너지만 넣어야 될 게, 만약에 엄마 컴플렉스가 있다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엄마에 대한 애정을 하나 둘만 보내는데 이 사람은 10개를 보낸단 말이죠. 다른 걸 못하겠죠. 그러면 에너지 집중 현상이 일어나면은 다른 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총량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쓸 수 있는 총량이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전에 날 새면 그 다음날 어떠 이렇게 조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일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썼다. 잠을 못 잤다. 그럼 그 다음에 다음날 내가 아무리 졸지 마라 그래도 졸아요 그냥. 응? 그러니까 이것은 그 에너지 법칙과 관련이 되는 거죠. 응? 컴플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수업을 못할 지경이에요. 특히 교양 과목들은 핸드폰을 넣으라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가지고 빼내. 하도 심하니까 휴대폰을 가방 속에 넣어라. 그러니까 지금 가방을 안고 있어요. 가방을 못 놔. 덜덜덜덜 떨면서 어떤 애들은 가방을 안고 있어요. 불쌍해. 어찌 보면 야, 핸드폰 중독이죠. 완전히 저기 혼이 빠져가지고 무서워. 이 가방 나 옆으로 치워놓기가 무서운 거야. 그리고 이제 하도 심하니까 이제 가방 다 내려놔 옆으로. 그러면 이제 완전히 꼭 초등학생 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학생인데. 그래가지고 가방 내려놓으면은 이제 다 됐겠지 했는데, 어느 사이 내가 딴 거 이제 딱 강의하거나 그러면 그 사이에 그걸 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을 하고 있고, 어떤 친구는 얼마나 황당하냐면, 내가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핸드폰 앞에다 딱 덮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뭐 하나 싶었어요. 자기 휴대폰을 이 밑에서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위로 탁 올려가지고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라고 합니까?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휴대폰을 싹 올려가지고 반드시 보고서 여기서 터덕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뭔 현상이죠? 혼이 나간 거죠. 정신이 나간 겁니다. 누가 보는 것도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응?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중독이죠. 이것은 뭐냐면 마치 귀신에 홀리고 사로잡힌 현상하고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이용은 원형에 사로잡혔다. 응? 내적인 어떤 욕망이 핸드폰에 투사됐고요. 그 투사된 것에 자기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수업을 하건 무엇을 하건 이거 아니면 불안하고 오직 여기에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에너지가 순환되도록 길을 뚫어주는 게 치료법이죠. 다시 말하면 에너지는 흘러야 되는 거거든요. 순환돼야 되는 건데 멈춰버렸잖아요. 핸드폰에, 컴퓨터에, 인터넷에, 게임에 멈춰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멈춘 에너지를 뚫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순환되도록, 이것이 이제 일종의 치료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죄책감과 수치심에 보면은 이제 영화 그랜토리노에서 나타난 그 죄책감을 얘기했잖아요. 자,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죄책감, 지금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죄책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비합리적인 죄책감이라고 그래요. 네 책임이 아니다. 응? 또 어떤 아버지는 그 동네로 한 달 전에 이사 갔는데 아이가 다른 학교로 전학 간다고 그러는데 그 학교로 전학 가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그 아이한테 미안해서, 내가 안산으로 이사만 안 갔어도 안 죽고 갔더라도 그 학교 아닌 딴 학교를 갔으면 얘가 안 죽었을 텐데 죽었다 그래서 심각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을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이거는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네 책임도 아니고 그것을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수용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1차적으로는 그 죄책감을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상담자가. 치료자가 그 비합리적이라고 해서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사고를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
이게 이제 심리학마다 접근법이 차이가 있는데, 내 생각은 뭐냐면은, 왜 살아남은 사람들의 죄책감이 왜 생기나? 그리고 왜 느끼나? 왜 그럴까요? 왜 살아남아서 내가 살았으니까 미안해서? 너희들은 죽고 내가 산 것이 그렇게 미안해요? 살고 싶어서 산 것도 아니잖아. 어찌 보면은 상황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나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내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겁니다. 소위 인간들에게는 동질성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와 내가 하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온 우주와 우리 인간은 하나로 뭉쳐 있어요. 생명의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죽으면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네가 죽는다라는 게 우리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의식이면서 동시에 그 원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물학에서도 그 원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온 지구가 하나의 생물 덩어리라는 거죠. 하나의 생명 덩어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융 심리학의 핵심 사고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인류는 한 생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이 서로 통하는 거죠. 그래서 텔레파시가 있는 거예요. 왜? 전혀 미국과 한국에 있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동시에 한나라한 시에 똑같은 걸 느꼈다. 왜 일어나냐는 거죠. 저 밑바닥에는 어때요? 서로 통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너와 내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의 내면 속 정신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자, 혼과 영이 있는데, 혼은 우리로 말하면 정신의 세계죠. 마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끌려요, 혼은. 근데 영은 모두를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와 나와의 혼은 달라. 소울, 영어로 말하면. 그러나 너와 나와의 영은 한 영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 스토아학파의 그 범신론 이론인 거죠. 모든 세계는 하나의 영이로 있는 거고, 모든 세계는 그 영이 다 그 신의 영이 침투해 있다는 거죠. 모든 세상 만물에. 그것이 이제 그대로 가면 애니미즘인 거예요. 정령신앙. 모든 것에 다 신의 기운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리스의 스토아학파에 가가지고는 범신론으로,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신이고, 모든 게 이제 그 신적인 기운이 스며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일신과 그 유일신의 입김이 모든 피조물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그러니까 유일신과 범신론을 합해서 이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은 범죄신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일신인데 그 유일신의 기운이 모든 세상 만물에 스며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유일신과 범신론이 별도로 있었는데 이제는 그 둘을 하나로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이론까지 나와서 그 사람은 이제 칼 라너라는 분인데 그분은 가톨릭에서 파문당하고 이제 가톨릭에서 이단 취급을 당했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내려온 건데 이것은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죠. 생명의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책감을 느낄까? 그것은 원생명이라고 하는, 우리 온 지구와 우주는 하나의 생명체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고에서 오는 아주 원형적이고 근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의 방안은 뭘까? 견디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치료자가 그 생명에 또 동참하는 거죠. 그 원생명에. 자, 살아남은 사람이 그 같은 생명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죽었어야 했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가 할 일인 거예요. 왜? 원생명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은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명의 원리인 거예요. 그 생명의 원리를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을 비합리적인 사고다, 네가 안 해도 되는 거다, 맨날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원생명의 치료자도 함께 동참해서, 그래 나도 죽었어야 됐어, 그러나 어쩌다 살았네. 그러면 이 살아남은 의미가 뭘까?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그겁니다. 도대체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누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탔으면 내가 죽었잖아. 그것을 죄책감을 처음에 느끼지만은, 그러면 이 죄책감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의미가 뭘까?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의미가 뭐고, 살아남은 자에게 준 그 몫이 뭘까?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 이제 치유가 일어나겠죠. 비합리적인 사고라고 우리가 단언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책에는 내가 쓰진 않았습니다. 이 온생명에 대한 얘기, 또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 책에서 쓰지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죄책감을 좀 더 쓴다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426쪽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죄책감은 뭐죠? 사회적 규범이나 양심 혹은 자신이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인지적이고도 정서적인 그런 경험이죠. 보통 사회적인 질서를 어긴다든가 규범을 어길 때 느끼는 거죠. 이것은 주로 이제 객관적인 죄책감입니다. 근데 이 객관적인 죄책감은 누구나 느끼는 거죠. 주관적인 죄책감은 자기만 느끼는 죄책감이에요. 아무도 느끼지 않는데 자기만 느끼는 죄책감이죠. 뭐 오늘 지각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 좀 느꼈습니까? 느꼈어요? 조금 느낄라 말라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잖아요. 지각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럼 어긴 것에 대해서 미안함, 또 이제 그 일종의 미안함도 죄책감이잖아요. 약간 느꼈어요. 근데 약간 느끼는 건 참 건강해요, 저렇게. 그쵸? 근데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내 얼굴을 못 봐. 지금 이 친구는 내 얼굴 잘 보잖아요. 늦게 와서도 낄낄 웃고 이렇게 아무런 죄책감을 안 느끼는 것 같아. 근데 속으로는 조금 느끼는 거죠.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지각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학생은 그 지각하는 것을 못 견뎌 하죠. FM 학생들, 그죠? 저도, 그러니까 약간 강박증 있는 사람들이 좀 그래요. 저도 강박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각하는 예가 거의 없죠. 내 수업 시간에 내가 좀 늦게 들어온 거 봤습니까? 거의 안 들어오죠. 내가 약간 늦게 들어온 것은요, 의도적으로 늦게 들어와요, 어쩔 때는. 왜냐하면 아침에 9시에 아이들이 오기가 힘들고 너무 비니까 약간 내가 1, 2분 늦게 는다든가 이러지만 그래도 거의 나는 딱 그 시간 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나는 어기는 연습을 좀 해요. 사람이 너무 칼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겨보는 연습, 늦게 가보는 연습도 이거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거든요. 평생 몸에 밴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집안의 청소를 하루만 안 하면 옛날에 내가 못 견뎠어요. 먼지 거지를 그러니까 내가라도 치워. 근데 요즘은 하루 이틀 청소 안 하는 거 연습을 하는 거죠. 잘 안 되지만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지는 연습, 너무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더러워지는 연습, 보완해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사실은 극단적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이나 사고가. 죄책감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각이나 결석을 했다 그러면 약간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렇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하면 더 죄책감이 이제 가중되겠죠. 아프지도 않았는데 아팠다. 집에 제사도 아닌데 제사였다. 아니면 집에 엄마가 아팠는데 병원 가지라고. 그러면 계속 거짓말이 늘어나고 죄책감은 가중되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늦잠 잤습니다. 땡 끝나죠. 그거 얼마나 편해요. 응? 결국은 그 죄책감을 치유하는 것은 자기 감정을 진실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 감정을 진실하게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페널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그럼 언제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제거할 수 있을까? 평소에 많이 맞아야 됩니다, 일단. 평소에 얻어맞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얻어맞으면 웬만큼 얻어맞아도 괜찮잖아요. 맷집이 생기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맞아본 애들, 한 번도 심한 얘기, 꾸중을 들어보지 않는 아이들은 바로 그런 데 봉착하게 되면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자, 발표 때 내가 좀 이거 잘못했다는데 집안에서 너무 대우를 잘 받는 거예요. 조금 잘못해도 엄마가 다 이해해주고 아버지가 다 이해해주고 괜찮아 기사 알려준다고? 전혀 얘기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수치심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근데 그 느끼는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환경에서 자란다면 바로 이제 못 견뎌 하는 거죠. 이게 주관적 죄책감은 자기만이 느끼는데 그것의 강도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책감은 융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때요? 자아가 자기로부터 떨어진 거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 자아는